장기. 유배객들이 바라보았을 쪽빛 바다는 변함이 없고, 장기는 포항 해변의 가장 남쪽에 있다. 위로는 구룡포가 있고 아래로는 경주 간포가 있다. 호미곶, 구룡포, 장기는 국토에서 호랑이 꼬리의 바깥쪽을 이루어 호미반도라 부르며 과거에는 이를 통틀어 장기라 했다. 조선시대 후기의 지도를 보면 포항은 장기를 비롯해 흥해, 청하, 연일 4개 군으로 되어 있다. 장기는 그만큼 유서 깊은 지역이다. 파도를 타고 밀려오는 외적의 침입이 잦아 성을 쌓아야 했고, 한양과는 너무 멀어 유배지가 되었다. 성과 유배는 장기를 이해하는 열쇠말이다. 장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은 장기읍성이다. 이곳에 서면 넓은 들판과 쪽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 성은 역사가 길고도 깊다. 1011년에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해 토성으로 쌓았다가 1439년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석성으로 다시 쌓았다. 장기의 진산인 해발 252m의 동악산에서 해안 쪽으로 뻗은 지맥 정상의 평탄면에 위치하며 신증, 동국여지 승남 등의 문헌에 따르면 둘레가 2980척, 높이는 10척, 우물이 4곳, 못이 2곳 있었다. 조선 최고의 장기 일출. 장기읍성은 동, 서, 북쪽 방향의 성문 3개와 문을 보호하기 위한 옹성에 있다. 동문에는 조회루라는 누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곽 위에 배일대라는 작은 바위만 남아있다. 장기읍성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가히 절색이다. 육당 최남선이 장기 일출을 조선 10경 중 하나로 꼽았고, 장기에 유배되었던 다산 정약용도 벅찬 감회를 시로 남겼다. 직녀성이 붉은 비단 장막을 짜 만들어 동해바다 푸른 하늘 위에 걸어 놓았네. 동문관 일출 부분, 신상구역. 포항의 흥해, 청하, 연일, 기계 등 곳곳에는 옛 성의 자취가 남아있다. 성의 성격과 구조는 각각 다른데 장기읍성처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구룡포, 병포 삼리에 있는 구룡성도 장기읍성과 같은 목적으로 쌓았다. 구룡성은 고려시대에 외적을 막기 위해 수군기지로 사용하다가 고려 말에 폐지되었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포항과 경주의 경계에 있는 북형산성은 673년에 왜구의 침략에 대비해 쌓은 대규모 성으로 경주가 지척에 있기에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했다. 장기읍성과 구룡성, 북형산성은 포항이 과거부터 군사 요충지였음을 입증한다. 군사용으로 조성된 장기숲. 장기를 얘기할 때 숲을 빼놓을 수 없다. 장기숲은 기계숲, 덕동숲과 더불어 포항에서 가장 유명한 숲이었다. 1833년에 발간된 경상도읍지에 장기숲의 길이는 7리, 너비는 1리, 면적은 19헥타르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이렇게 큰 규모의 숲이 있었던 것일까? 느릅나무, 느티나무는 물론 탱자나무, 가시나무 등을 빽빽이 심어서 울타리를 삼았다는 경상도읍지의 기록을 볼 때 이 숲은 장기읍성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용이었을 것이다. 숲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이고 길을 잃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했다는 얘기가 지금도 전한다. 하지만 숲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 중학교가 들어서고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경작지로 개관된 것이다. 장기중학교 교정의 몇 그루 고목이 숲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다. 제2차 예송의 여파로 유배객이 된 우암. 구룡포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장기에 가서 인재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구룡포는 한때 바다에서 버는 돈으로 흥청거렸으니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되지만 장기에서 인재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한양에서 860리 떨어진 장기는 유배의 땅이었다. 향토사학자 이상준에 따르면 조선조 500년 동안 장기에 220여 명이 유배를 왔다. 유배원 이들이 높은 수준의 학문을 전했고 그들의 후손이 장기의 자리를 잡으면서 장기는 인재의 고장이 되었다. 실제로 장기는 마을 규모에 비해 학자와 고위 관료 출신이 많은 편이다.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유배지가 인재의 고장이 된 역설이 일어난 것이다. 유배객 중 가장 이름이 높은 사람은 우암 송시열과 다산 정약용이다. 우암은 조선왕조실록에 3000번 이상 언급되는 인물이다. 그를 옹호하든 비판하든 그를 떠나 조선을 얘기하기란 어렵다. 그런 그가 장기로 유배를 오게 된 것은 1674년에 제2차 예송 때문이다. 효종비인 인선왕후가 별세하면서 효종의 새어머니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서인과 남인이 충돌한 것이다. 이 논쟁은 학술 논쟁인 동시에 정치 투쟁이었다. 결국 남인의 주장이 채택되면서 서인은 실각하고 서인을 이끌던 우암도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삭출되어 1675년 정월 함경도 덕원으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6월 장기로 입에되었다. 그의 나이 69세 때였다. 우암은 1679년 4월 거제도로 입에되기까지 3년 10개월 동안 장기에 머물렀다. 우암이 장기를 떠난 지 28년 후인 1707년에 장기에 있던 그의 문화생들을 중심으로 중림서원을 세웠다. 장기에서 그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림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 뜯기고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있다. 백성의 삶을 지극히 보살핀 다산. 다산이 장기에 유배 온 것은 1801년 3월 다산을 총애하던 정조가 사망한 이듬해였다. 천주교인 300여 명이 희생된 신유 옥사 때 다산의 셋째형 약종은 순교했고 다산과 둘째형 소남 약전은 유배객의 신세로 전락했다. 영정조 때의 르네상스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피비린내 나는 옥사가 일어나면서 다산 형제의 운명에도 짙은 그림자가 들이온 것이다. 다산이 장기에 머무른 기간은 220일.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의 시는 장기에 왔을 때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 작디 작은 7자 몸이야. 사방 한 발 방이면 살 수 있지. 새벽에 일어날 때 머리는 찢더라도 밤에 누우면 무릎은 펼 수 있어. 작은 빈궁은 동정하는 벗이라도 있지만 크게 궁하면 돌봐주는 사람도 없다네. 고시 부분 신상구역.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난의 시기에 다산은 백성의 삶을 찬찬히 살펴 그 실상을 150여 편의 시로 남겼다. 왕의 인정을 받던 유능한 학자가 참혹한 국문을 당하고 유배객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는 결코 꺾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백성의 삶을 살피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걱정했다. 다산은 농사와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장기 사람들의 삶과 노동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한편 관리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다산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는 데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다. 한 예로 백성들이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간단한 치료법을 정리한 촌병 혹치를 저술했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 칡넝쿨 그물이 터져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았는데 소나무 껍질을 우린 물에 명주실과 무명실을 담갔다가 말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문제가 개선되고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 그는 이렇듯 유배지에서도 백성의 삶을 지극히 살피는 진정한 실학자의 길을 걸었다. 다산은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지면서 1801년 10월 20일 한양으로 압송되어 또다시 국문을 당했다. 이 사건은 천주교도 황사영이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신앙의 자유를 강구하기 위해 베이징 주교에게 보내고자 했던 청원서가 발각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다산의 반대파인 홍낙안 등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산과 그의 둘째 형 소남을 죽음으로 내몰고자 했지만 음모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목숨을 건진 다산은 강진으로, 소남은 흑산도로 입에되었다. 진정 나라를 걱정한 대학자를 내버린 나라가 온전할 리 있을까? 조선의 국군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준다. 장기 초등학교 교정에는 우암이 심은 것으로 전하는 은행나무가 있고 그 곁에는 다산의 사적비가 있다. 한 그루 고목과 비석 하나가 역사 속의 쓰라린 운명을 침묵으로 말해줄 뿐이다. 그 주인공들이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장기의 청옥빛 바다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